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련을 통한 국어, 답이 보이는 국어, 웅쌤 국어의 최광웅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6번째 강의네요.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소설을 공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본다?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된 소재나 표현 방식들은 무엇이었을 것이다 라는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다면, 지난 강까지 확인했다면 이번 강에서는 쭉 모으셔야 돼요. 쭉 모으셔야 돼.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 낱낱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거를 모아서 연결할 수 있는 게 이번 강의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작품의 이제 주제를 찾는 연습, 작품의 주제를 찾아가는 연습, 그 다음에 또 하나 작품을 감상할 때 필요한 연습, 이런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하게 될 겁니다.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어떻게 작품 속에서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작품을 감상할 때의 방법들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감상과 관련된 문항들을 적용해서 중요한 소설 작품 하나를 여러분들 수능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작업, 그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가 되겠고요. 쌤과 함께 이번 강의를 듣게 된다면 작품을 총괄하여 읽고 분석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고 이번 강의를 듣게 되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강부터 다시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제적인 측면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걸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걸 주제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설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문학이라는 작품에서는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요, 그냥 우리는 뭐 배우 보려고 그냥 뭐 재밌으니까 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방송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기획 의도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드라마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문학 장르라고 칭하는 그런 작품 속에는요, 반드시 주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 즉,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언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하나고요. 우리가 이제 수능적으로, 국어적으로 만일에 적용을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 쌤 이게 중요한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주제를 어떻게 찾아요? 주제를 어떻게 꺼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고 찾아내는 방식은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부터 알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먼저 소설 작품은 삶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할 때 자, 이 부분부터 많은 아이들이 또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야. 삶의 진실을 드러낸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설은 허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자, 갈래적인 부분에서 허구적이라는 말, 단어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건드리고 싶은데 허구라고 칭하는 거는 현실에서 일어나자, 즉 만들어낸 얘기야. 꾸며낸 이야기를 허구라고 해. 쌤, 이상하잖아요. 소설은 꾸며낸 얘기라며요. 그런데 소설이 삶의 또 진실이래요.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거나 선택지 혹은 보기를 볼 때 소설에서 어떤 진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과 소설에서 허구가 나타낸다라는 말을 어떻게 구분지을까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할 거는 같아. 일반적으로 허구는 꾸며낸 이야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소설에서 꾸며낼 때를 잘 생각하셔야 돼. 이야기를 꾸며낼 때 아무 이야기나 막 꾸며내면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 여기에 포인트가 안 써요. 여기 이제 소설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소설의 이야기는 꾸며낸 거지만 이 꾸며낸 건 아무 이야기나 밑도 끝도 없이 막 꾸며낸 것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진실이라는 맥락과 연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삶의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법한, 우리 삶에서 있음직한 일들을 그려내는 게 바로 소설 작품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허구적이긴 하지만 물론 이걸 사실적이라고 하면 곤란해. 그럼 이제 소설이 아니겠죠. 뭐 기록문이겠죠.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교훈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상이 발생하는 거겠죠. 자, 소설의 주제, 진실을 소설의 주제라고 했을 때 주제는 작품에 담겨있는 나왔죠. 중심사상, 곧 작가의 인생관이나 세계관, 작가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으로 소설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다시 작가의 인생관, 세계관, 소설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요. 우리가 소설을 감상하는 자,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소설을 감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작품 속에 들어있는 오 마이 갓 작가의 의도가 된 중심사상, 인생관, 삶의 진실. 자, 이걸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하여 용해시키는 게 핵심적인 요소다. 그럼 여기 체크를 하면 하나만 기억합시다. 소설에서 일단은 묻고 있는 질문들. 쌤, 이 개념을 알면 어떤 문제를 풀게 되죠? 이 개념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오죠? 제가 이걸 알았을 때 좋은 게 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위소설에서 나타난 작가의 의도를 바로 정리한 것은 위소설을 읽고 알 수 있는 뭐 주제적인 측면 혹은 주제와 관련된 감상으로 알맞은 것, 작가 의도를 파악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 이런 문제예요. 그걸 풀 거예요. 그거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적인 맥락이 뭐냐면 소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소설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삶의 진실을 드러내고 그 삶의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중심사상, 인생관, 삶의 진실, 작가의 의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제로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찾냐고요? 지금까지 한 걸로 찾으면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인물을 통해. 그 인물의 사건, 갈등, 그 인물이 하고 있는 소재, 행동, 이런 내가 체크하라고 이야기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이거를 정리하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쌤과 사실상 2강부터 쭉 달려왔던 내용들에 대한 훈련과 모습들을 가지고 작품의 토탈의 어떤 주제적인 측면과 문제적인 요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업이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중요합니다.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이야.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주제 제시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텐데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은 소설에서 주제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까?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알릴까라는 말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말하느냐? 아니면 돌려 말하느냐? 숨겨서 말하느냐? 대놓고 말하느냐? 너희들도 그 친구들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나 너 싫다. 직접 말하는 게 있고 사실은 나 요즘 너 볼 때마다 좀 피하고 싶어져. 이러면 돌려 말하는 거잖아. 소설도 똑같구나. 소설도 똑같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 말하는 건 명시적 방법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한번 문제 적용해 볼까? 다음 이 소설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합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방법 혹은 명시적인 방법을 통해 드러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직접적으로 주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고대 소설, 교훈적, 계몽적 성격의 소설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명시적 방법이라는 것. 권선징악은 뭐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우린 이거를 권선징악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서 고대 소설, 즉 과거 고전 소설들을 보게 되면 주제가 뻔하죠. 착한 사람 승리, 나쁜 사람 죽음. 그죠? 흥부놀보만 보더라도요. 흥부는 착하니까 잘 됐고 놀보는 나쁘니까 못 됐고 뭐 이런 방식이잖아. 그런 것들은 매우 명시적 방법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쌤, 계몽적인 건 뭐예요? 계몽한다라는 것은 일깨운다라는 거야. 무언가를 깨우친다라는 거야. 그걸 계몽적 소설이라고 해. 즉 계몽적 성격이라고 해. 그러면 이와 같은 주제가 굉장히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방식과 성격에서 소설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소설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야? 너무나 착한 사람, 너무나 나쁜 사람이 구분이 되고요. 선과 악이 구분이 되고 그 선과 악에 대한 결론도 딱딱 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고전 소설 중에는 아예 명시를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땡땡땡은
착하게 지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훗날 이렇게 됐다, 복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다 명시적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설의 주제가 어떻게 제시되는 거에 대한 유형을 알고 그렇게 제시되는 구절들이나 모습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소설이 주제가 제시되는 방법들을 너희들이 좀 익힐 수가 있겠지. 찾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 단어들, 권선징악, 계몽적, 교훈적 성격의 소설에서 주로 명시적 방법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좀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현대소설의 주제 방법, 주제 제시 방법은 사실상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 이 함축적 방법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함축적 방법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조, 대단원, 분위기, 대화 등을 통해 주제를 제시한다라고 그래서 다시 어조, 대단원, 분위기, 대화 등을 통해 주제를 제시한다. 자,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쌤, 어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시에서도 어조라는 개념들이 좀 나와 있는데 저는 어조라는 말이 나오면 좀 헷갈려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조는 말투인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들 그 친구를 만날 때,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그럴 때가 있어. 어떤 애는 말투만 봐도 쟤 완전 짱나. 완전 별로. 이런 애가 있고, 야, 쟤는 그냥 말만 섞어도 내 기분이 좋아지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애들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런 사람 있잖아. 그죠? 이제 이 말투를 우리가 어조라고 해요. 그러면 소설에서 어조라는 것은 주로 어떻게 실현이 될까요? 주로 문장의 끝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죠. 어떤 말투로 대상을 보는가. 그럼 이 어조에는 남성적인 어조, 여성적인 어조, 긍정적인 어조, 적극적인 거, 부정적인 것, 조롱하는 것, 희화하는 것, 다양한 방식들의 어조의 모습들을 문미, 즉 문말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어조가 결국은 뭐란 얘기야? 어조적인 측면이 주제하고 연관될 수 있는 혹은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나타내냐가 어조의 방법으로 드러난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대단원이랑 분위기, 대화 이런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축적으로 이제 드러낼 때 이 대단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 실질적으로 말을 할 때도 어조적인 것만 하더라도 친구한테 야, 나 거기 안 갈 거야 라는 말을 나 거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명시적이네. 약간 느낌적으로 글쎄 그래 좀 갈까? 근데 나 좀 사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가기 싫은 거잖아. 알 수 있잖아. 대단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결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해소되는 그 과정 혹은 갈등이 풀어지는 이 대단원을 통해서도 함축적으로 주제가 명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라는 것 자체도 어떤 분위기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나 소재들이 있어. 그걸 통해서도 그려져. 그러면 대화는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 대화도 된다라는 거죠. 말을 주고받는 거. 그러면 결국은 주제 제시하는 게 명시, 함축 두 가지가 있고 어떻게 제시가 된다? 권선징악이라는 특징이라든가 혹은 계몽적인 부분들 혹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도 우리가 명시적 제시 방법이라고 하고 직접적인 주제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투라든가 혹은 사건 해결되는 과정 혹은 어떤 특정 소재나 어떤 수식 관계를 통한 분위기들을 통한 함축적 제시 방법도 존재한다. 그 두 가지가 주제 제시 방법의 핵심이라고 너희들 보시면 되겠죠. 파악 단서가 있어. 이 파악 단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구체적인 현대소설 어떤 요령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요령 및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뭐냐면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냐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많은 아이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작품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파악하는 건 사실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인물을 보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요. 인물들의 언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언은 이제 말, 행은 행동이겠죠. 인물들의 말과 행동.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 이 강의의 가장 처음 시작과 끝을 같이 해봅니다. 제일 처음에 세미너 애들한테 강조했던 인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신다면 결국 그 인물의 행동과 말이 작품의 주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매우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되기보다는 대부분 뭐라고 그랬어? 인물의 언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그 인물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 설정되기 때문에 인물의 언행을 통해 작가의 정신과 주제의식이 발견된다. 자, one and two.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소설이라는 게 너희들도 알겠지만은 소설이라는 거는 결국은 작가를 대변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 그 작가를 대변하는 사람이 서술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서술자를 통해서 인물들이 그려지는 경우 혹은 서술자 자체 모습인 경우 그거는 결국 작가의 정신과 주제의식의 발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물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에 뭐 했죠? 갈등을 했고요. 배경을 했고요. 소재를 했어요. 그죠?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 점점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으면서 소설을 읽는 훈련을 한다면 주제를 파악하는 거는 아주 쉽다라는 거죠. 그럼 파악 단서 이거는 하나의 요령으로 가져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해보자. 어조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등장인물의 뭐라고 그랬어? 말투나 서술자가 갖고 있는 태도나 서술자의 논평이나 해석 같은 것들이 주제다. 그럼 이거 사실상 뭐예요? 한 거죠. 쌤이랑 한 거잖아. 한 거잖아요. 그죠? 뭘 했어요? 서술자의 논평, 즉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에 개입했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태도,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했고요. 그죠? 말투, 이거는 조금 전에 했네. 어조라고 했네. 이 세 가지의 요소 포인트가 주제를 함축하고 암시하는 중요한 개념에 들어있다는 거죠. 정리할 수 있겠어? 그러면 오늘 이번 강에서 주제가 그려지는 명시적 방법과 함축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인물들의 언어를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단서들, 그 다음에 어조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주제를 파악하는 단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한 작업을 정리하셨습니다. 됐니? 아주 중요한, 그래서 주제를 알게 되는 중요한 작업 멘트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그럼 무엇이냐면 이거네요. 소재, 배경, 분위기, 특히 소재, 배경. 소재 강에서 쌤이 너희들한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소재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것, 소재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것, 그리고 배경이 주제하고 연결되고 정리되는 확률이 이제 매우 큰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눈길이란 작품도 그랬겠지만 작품 속의 제목이 작품 속 소재고 그 소재가 주제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 인물의 행동이 또 주제의 함축적 제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소설의 요소들을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쭉 하나로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면서 마지막 하나의 지점, 결국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끈처럼 다 연결고리로 연결지어서 매듭을 지어본다면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답이 보이는 원리가 찾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그렇게 됐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작품의 소재, 배경,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분위기 등은 인물의 심리적 태도, 물론 사건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거고, 그러므로 당연히 주제를 파악할 수밖에 없겠다 이거야. 결국 어찌 보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재를 보는 것, 배경.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사건과의 어떤 관련이 맺은 것들을 우리가 소재로 보자라고 얘기했잖아. 그것이 결국 주제 파악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제를 파악하는 그 단서 세 가지가 결국 지금까지 갖고 온 것들이고, 그것들을 요리해서 주제로 가셔서 전체 감상 문제를 풀 수 있게, 주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제 정리가 조금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제 제시에서 실질적인 어떤 주제 제시 방법과 관련된 소설들을 보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귀에 익을 수 있는 작품들이네요. 그죠? 최서희의 홍염에서도 그 기쁨은 따라나는 기쁨뿐만이 아니었다. 결국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요구를 채울 때 사람 무한한 충동을 받는다.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정리됐죠.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 부분이 정리됐고, 서술자의 개입은 결국 주제를 함축적으로 암시해주고 함축적인 방법을 통해 주제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작가의 주제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떤 작가의, 이야기했잖아. 약하다고 봤던 나도 인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핍박받았던 우리 민족이, 아픔을 겪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실제로 이겨내는 혹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들을 통해 작가는 내포하고 싶었던 거죠. 반항의 정신을, 저항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 그게 숨어 있구나. 아, 그거구나. 그러면 자, 우리가 서술자 개입에서는 한 단계였었죠. 아, 이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 단계의 성을, 즉 하나 더 쌓아 올리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작가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구나.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구나가 보인다면 작품을 통한 주제나 표현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적용된다는 거죠. 됐니? 자, 명시적 주제 그대로 있는 부분이란 얘기야. 자, 암시적 주제 한번 갈까요? 황순원의 별이라는 작품인데 황순원 쌤이 쓴 소설들 중에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으로는 참 아름다우면서도 또 하나는 또 가슴 뭉클한 이 별이라는 작품 속에서 그 아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아이가 나오고 누이가 나오죠. 아이와 누이. 그죠? 근데 그 우리가 흔히 영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 장, 소, 설이란 이야기를 해. 근데 사실상 성장 소설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소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어떤 흐름, 특히 현대 소설에서 굉장히 큰 장르적 요소 중에 하나가 성장 소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신적, 내면적 성장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주인공이 항상 좀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나이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보면 너희들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랑 지금 이 순간 생각했던 거랑 같니? 저는 초딩 때랑 똑같아요. 머리가 크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 커졌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각하는 개념과 내용들이 달라지니까 행동도 달라지는 거고 아주 쉬운 걸로 갖고 노는 것부터 다르죠. 초등학교 때 막 여학생들 막 인형 옆에도 뭐 곰돌아 잘 자. 지금도 그렇게 하나? 그러면 안 돼. 달라졌죠. 이거는 결국 생각과 내면의 성장인데 그걸 소설화시킨 걸 우리가 성장소설이라고 해요. 주인공 아이는 어렸을 때 좀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의 얼굴을 못 보죠. 거의 못 본 어렸을 때. 그러니까 누이는 봤겠지만 나는 그러니까 누나가 있고 내가 있고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잘 몰라요. 보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엄마에 대한 그런 그 마음.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유치원 때만 하더라도 어땠니?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거든. 생각해. 그럴 때가 있었잖아. 엄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엄마 잃어버리는 데만 해도 막 그냥 엄마 이런 그 아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그 아이. 엄마는 천사고 엄마는 나에게 너무 아름다운 그 나의 전부인 신인 그 엄마. 근데 이제 엄마가 죽었으니까 더 크겠죠. 엄마에 대한 그 간절함과 갈망들이. 그러니까 이제 누이 입장은 어떨까? 누나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가 엄마가 없이 그러니까 더 많이 챙겨준 거야. 마치 엄마처럼.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누나는 그냥 누나잖아. 그죠?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동네 어른들이 자신의 누나를 보면서 아유 죽은 네 애미랑 똑같이 생겼구나 이런 얘기를 던진 거야.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충격을 먹어. 헐, 안 되는데? 아닌데? 왜? 우리 엄마는 엄청 이쁜데 왜 저 못생긴 누나가 우리 엄마랑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린아이다 같은 마인드인 거죠. 실제 소설에 나와 우리 누나 못생겼다고. 자기에게서 엄마는 그렇게 대단한데 그래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누나랑 사이가 멀어지. 누나한테 막 덕던데 누나는 막 잘해주는데 근데 결국 누나가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가게 돼요. 결혼하게 되죠. 근데 그 결혼한 곳에서 좀 잘 되지가 않아서 좀 누나가 죽어서 돌아와요. 시체로 돌아와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죽은 누이를 보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깨닫는 과정이 나오죠. 그죠? 그거야. 그럼 여기서도 아이는 지금 자기 오른쪽에 내려온 별이 이게 별. 그러니까 뭐가 깨닫는 과정이냐면 이거 부분이에요. 별이 돌아간 어머니라고 느끼면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자. 다시 왼쪽 눈의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자. 이 부분에서 성장이 된 거야. 원래 누이를 싫어했잖아.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별이 하나가 엄마고 하나가 죽은 누이라는 것은 이제 누이에 대한 그런 적대감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커졌다라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죠? 마치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싫어했던 음식이나 싫어했던 어떤 모습이라든가 그 개념들이 커면서 크면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성장이에요.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 머리 옆으로 눈을 감고 별이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주인공 소년의 정신적 성숙을 통해서 주제가 제시돼. 이게 주제라는 거죠. 정신적 성숙. 그죠? 한 글자 안에 순환이 돼. 자, 대단원을 통한 주제 제시라고 정리가 될 수 있어. 결말을 통해서 주제가 나타나는 거야. 자, 기억납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제시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인공 인물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들 한번 정리를 했는데 주제 제시 방법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암시적 주제 제시죠. 자, 만도는 술기가 약간했으나 용케 몸을 가누었다. 자, 나왔죠.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건넜다. 친수야, 내는 네 발이 됐고, 죄송합니다. 니는 내 발이 되고, 나는 네 다리가 됐구마. 요거. 육머리째가 광경을 내보다. 이 대단원이 결국은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이었대. 암시적 주제 제시. 순환이 돼. 정리되지. 아, 그러면 작품 하나를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구나. 한마디로 요리라고 보셔야 돼요. 칼질하고 썰어가지고 딱 내 입에 딱 안성맞춤으로 딱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소설을 제대로 요리할 수 있는 너희들의 자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감상이에요. 너무 중요한 감상인데 사실은 감상 파트에서 참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재적 비평과 외재적 비평이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 잠깐 일로 와보세요. 여기 옆으로 잠깐 보시면 쌤이 이제 요런 얘기를 너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줘. 바로 무엇이냐면 봐봐. 우리가 흔히 이제 문, 학, 작품 이라는 거를 하나 해. 다시 문학작품. 이게 많은 선생님이 그리는 건데 그럼 이 문학작품을 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 문학작품의 작가라고 보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는 그냥 사회라고 하겠죠. 그지? 이 문학작품을 읽는 사람은 이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라고 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다야. 그런데 문학작품을 감상해야 돼. 자, 예를 통해 감상할게. 예를 들면 뭐 시로 할게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게 유명하시니까 이라는 작품을 감상하고 싶어. 그치? 근데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감상할 때, 비평할 때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지은 한용운이라는 작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아마 여기서 님은 조국일 거야 라고 감상을 했어. 그럼 얘는 뭐야? 작가를 봤기 때문에 이 작가가 표현하는 거 아니야? 작가가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표현론이라고 한다고. 쉽잖아. 그죠? 그런데 아니야. 무슨 소리? 이때 이 사회가 이 사회가 일제강점기였잖아. 일제강점기라는 사회를 봐야지. 사회적인 요소 때문에 님을 광복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사회를 봤잖아. 사회가 반영됐잖아. 그래서 얘는 반영론이라고 본다라는 거야. 사회는 반영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에이 무슨 사회를 보고 앉았니? 사회 말고 나는 한용운이 나중에 한용운 선생님이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서 받침구로 난 들었어. 근데 받침구로 난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 시를 읽고 나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어. 사랑하고 싶어. 뭐 이랬어. 그러면 여기서 이 작품을 통한 나의 감정과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결론을 했다라는 것. 내가 어떤 효과를 얻었잖아. 우리는 그거를 효용론이라고 해. 그러니까 작가를 보기보다 이 작품을 통해 얻은 나, 효용, 반영, 표현으로 나뉘어. 그러면 얘를 요렇게 잘라서 작품 외부에 있는 녀석들을 보면 얘를 요렇게 해서 이거를 뭐라고 보는 거야? 외재적 관점이다 라고 보고요. 야, 독자, 사회, 작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작품 자체만 봐. 역설법이 쓰였잖아. 이런 표현, 화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걸 뭐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내재적 비평이라고 그래. 즉 얘는 절대론이라고 그러지. 절대론, 내재적 비평. 그러면 외재가 뭔지, 내재가 뭔지, 절대가 뭐고, 표현이 뭐고, 반영이 뭐고, 효용이 뭔지에 대한 게 한 큐에 정리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수능 보는 그 당일날까지 이거는 써먹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 걸로 갈까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그러면 내재적 비평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대로 정리했잖아요. 절대주의, 구조주의로서 작품, 사실 고려했다라고 정리가 됐고, 언어, 표현적인 거죠. 구조적인 거죠. 그래서 구조주의라고도 하고 절대주의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즉 내적 요소만을 다루는 감상 방법. 다시 내적 요소만을 다루는 걸 우리는 그냥 내재적 비평입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과 정보를 작품 내부에서 찾는다. 어디서 찾는다? 내부에서 찾는다. 이 내부에서 찾는다는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부에서 찾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작가를 보거나 독자를 보거나 사회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내재적 비평은 뭐 쉽고요. 여기서 나왔네요. 자, 작가를 독립적인 존재로 보면서 나왔네요. 역사적 안목을 위축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건 그냥 알아도 역사적 안목을 위축시키고 문학사와 문학장르의 문제를 소홀할 수 있다는 무엇을 갖고 있다?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재적 비평이 갖고 있는 효과, 즉 내재적 비평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라는 얘기야. 너희들은 더 나아가셔야 돼. 한 걸음 더 나가면 결국 뭐와 관련된 거야? 뭐와 관련된 거야? 약점이 조금 있다라는 거지. 그 약점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목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사회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죠? 안목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독자적인 거하고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서의 어떤 그런 순수 예술 뭐 이런 언어적인 거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작가도 버렸고 사회도 버렸고 하다 보니까 작품을 보는 안목과 눈은 좀 좁아질 수 있다. 그게 이제 내재적 비평의 하나의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상의 장단점들은 보셔야 되겠고요. 자, 외제 갈까요? 자, 외제 가면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외부적인 요소에서 작가, 심리, 교육, 사회, 뭐 시대, 독자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작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것들, 자, 작가, 역사적인 사회적인 것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것이 전반적인 외재적 비평의 내용들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외재적 비평을 구분하는 내용들. 구분하는 내용들이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아까 뭐라고 그랬니? 표현은 뭐라고 그랬니? 자, 작가의 체험. 자, 작가 동그라미 쳐줄까요? 작가, 네모 칠까요? 작가의 체험. 표현이라는 관점. 그지? 그 다음에 감상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자, 인물의 상황, 자, 성장 과정, 작품의 어떤 관계나 동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표현론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겠고요. 자, 반영론은 어떻게 합니까? 문학작품에서 자연과 인생을 모방, 그죠? 현실을 알려준다라는 건 문학 작품에서 외부적인 걸 본 건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것들을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작품 속 사회. 그래서 현실과 작품 속에 반영된 시대상, 사회상, 그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효용론인데 이걸 제일 어려워해요. 제일 어려운 게 효용론이야. 그러니까 효과 혹은 의의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나 의의. 누가? 독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문학작품은 독자에게 미적 쾌감이나 감동, 교훈 같은 효과를 주는 걸 우리는 효용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감상 포인트에서 교훈, 깨달음, 흥미, 뭐 세계관, 인생관 따위 성찰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효용론적 관점과 모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뭘 얻을 수 있는지, 뭘 깨달을 수 있는지, 혹시 독자에 따라서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까지 볼 수 있는 게 효용론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우리는 감상적인 부분들을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는데, 이청준 형님의, 이청준 선생님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청준 선생님의, 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청준 선생님의 줄이라는 작품인데, 대사가 좀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설을 볼 때 어디에 포인트를 주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쌤이 이제 전강에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아이들의 커다란 질문 중에 하나가 다 읽냐, 덜 읽냐, 골라 읽냐, 얼마큼 읽냐 이런 질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떤 질문들이 나오던지 간에 너희들의 핵심은 결국은 문제를 맞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려면 어디를 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하고 연결되겠구나라는 게 보이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면 무엇이 지금 뭐 중요한 것인지 그것만 알면 되지. 보세요.
길게 나오더라도 핵심만 잘 찾아내면 돼요. 허노이는 때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언제나 뒷마당에 회초를 들고 운의 줄타기 연습만을 계속했다. 참다 못한 운이 어느 날 아버지 허노인에게 속마음을 텄다. 자, 운은 아들이네. 그럼 허노이는 아버지네. 아버지, 저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탔으면 합니다. 열날이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줄을 탄다라는 게 뭐죠? 줄타기 해봤죠? 이게 줄타는 거예요. 그때 허노이는 얼굴색이 조금 변했으나 온화하게 물었다. 이런 게 바로 뭐와 관련된다고 그랬어? 야, 온화하게 물었다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 이게 바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래, 그럼 줄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느냐? 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는 줄이 넓게 보이겠구나. 점점점점점. 여기에 숨겨진 게 뭐겠니? 안 되는데 이거겠죠. 그 위에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허노인이 말했다. 안 되겠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이게 이 소설의 그냥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참 이 소설의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안 되겠다라고 왔고, 네? 실제로 오는 줄을 잘 타요. 아빠한테 잘 배웠어. 그런데 허노이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왜? 그냥 잘 타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 왜 수학 문제 같은 거 한 문제 풀 때 뭐 4시간씩 풀고 한 문제 이런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미쳤다고 그러대.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엄마가 야, 누구야 밥 먹어? 이 소리가 한번 안 들려본 적 있니? 선생님 귀 먹었나요? 아니요. 그런 애들 많아요. 왜? 공부에 너무 집중해서. 사실 그거라는 거지. 안 들릴 정도로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줄을 탄다라는 거가, 이 작품에서 허노이 말하는 줄을 타는 그 경지에 이른다라는 건 안 들리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줄을 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완전히 내가 혼연일체 된 거야. 줄과 하나가 된 거야. 완전히 무라일체의 경지가 됐을 때 그게 진정한, 그게 최고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자체가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고 미쳐버리는 것. 그래서 이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얘기야? 예술적 경지, 장인, 정신을 말하고자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운이 까닭 몰랐으나 대꾸하지 못했고, 자, 운은 허노인에게 청을 드렸다. 어떠냐? 줄이 넓어 보이느냐? 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뻥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운은 불안했으나 사실대로 말했다. 사실대로 말한 거야. 운이 안 보이는데요. 줄을 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예. 귀도 들리지 않고, 예. 쌤, 귀가 안 들리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요? 뭐 또 얘기하더라. 아니야. 실제로 줄을 찰 때 그것도 사실대로. 이게 무슨 뜻이야?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물론 아직도 객기가 있다라고는 말을 해. 그런데 결국은 운도 이제 줄을 타게 돼요. 줄을 타게 돼. 그래서 이 상황은 뭐냐면 허노인, 줄왕대의 부자 이야기인데, 허노인은 결국 운에게 줄을 전수해 주죠. 예술적 경지까지 전수해 주죠. 그리고 허노인은 줄에 떨어져서 죽어요. 자, 운은 그런 어떤 줄의 어떤 그 예술적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나중에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줄 타는 실력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고, 충격을 먹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자, 예술적 경지를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감상을 해보자. 자, 한국문학의 전통과 관련하여 윗글과 보기를 감상했을 때, 자, 여기서 뭘? 한국문학의 전통과 관련한다고 이야기했어. 한국문학의 전통과 관련한다고 그랬어.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버리고 심리도 못 가고 발병난다. 요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게 들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선지를 볼까요? 선지를 보면 푸는 거. 도달해야 할 경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야. 도달해야 할 경지가 아리랑에 있냐? 없지. 언어의 주술성. 주술성이 무슨 뜻이지? 주술성,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 선지에 나오는 어휘들. 아니잖아요. 자, 모두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인물을 높여서 숭고함은 무슨 뜻인지? 기원하는 것. 신이 쉬어?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안 된다라는 것이. 자, 줄과 아리랑은 창작자가 유사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근데 줄과 아리랑에는 나왔네요.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한이 나타났죠. 줄도 그렇고 아리랑도. 그런데 줄에서는 어떻게 장인 정신을 통한 기회의 승화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정답은 몇 번? 5번이라는 거죠. 정리됩니까? 감상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감상했죠? 인물의 행동을 통해 인물에 드러난 어조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주제와 감상적인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았단 말이야. 정리되나요? 할 수 있나요? 자, 주제 감상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실전 적용까지 해봤는데 이제는 마지막 남았습니다. 수능 실전 적용 3강을 통해서 하고 수능 파이널로 전체 소설을 마무리한다면 너희들은 현대 소설만큼은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